네, 23년 7급 공무원 통계학 기출문제 마지막 21번부터 25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각각의 실내 구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면 되시죠? 자, 모 분산이 알려져 있는 경우에 정규 분포로부터 뽑힌 임의 표본일 때 모 분산이 알려져 있어. 그럼 무조건 뭐 쓰는 거야? Z값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뮤에 대한 모평균에 대한 실내 구간의 길이는 표본의 값에 관계없이 일정하냐? 되시죠? 자, 모분산이 알려져 있는 경우에 모평균의 실내 구간 길이 어떻게 구해?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구한다고. 요 K는 뭐야? 요 Z값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 유의 수준의 95% 실내 구간이면 1.96 갖다 쓰는 거고. 그렇죠? Z값이니까. 되시죠? 그 분포에 따라 나오는 값이라고. 자, 그럼 여기 어디를 봐도 이 고정되어 있잖아. 그렇죠? 95% 실내 구간이니까 1.96으로 고정되어 있잖아. 그렇죠? 모분산이 알려져 있으니까 이것도 어떤 무슨 값? 상수 값일 거 아니야. 모분산 뭐 7, 뭐 이렇게 알려져 있으면 표준 편차는 루트 7, 뭐 이렇게 고정된 값이라고. n은 총 몇 개야? 10개 뽑는 건 이미 정해져 있잖아. 되시죠? 그래서 뽑아져서 나오는 뭐에? 데이터가 뭐든지 상관없이 실내 구간 길이는 이미 뭐돼 있어? 정해져 있다고. 되시죠? 그래서 기억이 뭐해?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쉽게 맞는 말인 걸 판단했어. 그럼 이제 니은부터가 이제 안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왜?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는데 10개밖에 안 돼, 데이터가. 그럼 무슨 분포를 써? T분포를 쓰게 되겠죠. 그쵸? 요 K 값이 요 T 값이 나올 거란 말이야. 요 K 값으로. 근데 어차피 T분포에 0.05 되는 값도 2.58인가?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값이긴 합니다. 근데 모분산을 모르니까 내가 뭘 갖다 써야 돼?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를 써야 된다고. 되시죠? 자, 그럼 얘도 고정된 값, 얘도 고정된 값. n도 10으로 루트 n도 루트 10으로 고정된 값일 거 아니야. n이 10개 뽑기로 했으니까. 되시죠? 근데 이 표본 표준 편차가 뭐에? 표본이 뽑힐 때마다 표본이 뭐 이렇게 좁게 뽑히면 표본 표준 편차가 작은 값이 나올 거고, 표본이 막 이렇게 범위가 막 넓게 막 이렇게 표본이 10개가 뽑히면 뭐해? 표본 표준 편차가 큰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때마다 값이 뭐 되겠어? 달라지게 됩니다.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표본 조사하게 되면 이 실내 구간 길이가 계속 이렇게 막 달라지기 때문에 요 표본 표준 편차를 대략 몇 이하로 막 맞출까 막 이런 거를 막 실제로 아무튼 막 고민하고 아무튼 막 연구하고 이걸 고려해서 막 표본을 뽑고 막 이러긴 한데, 아무튼 그거는 뭐 실제 상황이고 실제 통계 일에서 벌어지는 상황이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문제로 봤을 때는 여기에 뭐가 포함돼 있어? 표본 표준 편차 값이 포함돼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뽑힐 때마다 표본 표준 편차 값이 뭐에 달라지기 때문에 요 실내 구간 길이는 뭐에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 되시죠? 그러면 일정하다 틀리죠. 자, 이제 마지막 디귿 시그마 제곱 모분산에 대한 실내 구간. 모분산에 대한 실내 구간 어떻게 구해? 요렇게 구한다고. 되시죠? 뭐 어떻게 구하는지, 뭐 이렇게 구하는지, 뭐 저렇게 구하는지 모르더라도 어쨌든 뭐가 들어가 있어? 표본 분산이 들어가 있다고, 식에. 되시죠? 이 실내 구간을 구할 때 뭐가 들어가 있어? 표본 분산, 표본에서 나오는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표본이 뽑힐 때마다 이 값이 뭐해? 변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내 구간 길이가 일정하지 않고 뭐해? 계속 변할 겁니다. 표본이 뽑힐 때마다.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다 했던 디귿도 틀리고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되시죠? 그래서 실내 구간 길이가 진짜 일정한 경우는 모분산이 알려져 있는 경우밖에 없다. 왜냐? 이때는 모분산을 갖다 쓰니까. 그렇죠? 표본에서 나오는 값을 여기에 어디에도 갖다 쓰지 않기 때문에 이때만 일정하다. 자,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2번 말이 엄청나게 긴데 뭐 문제를 미리 풀어보셨으니까 읽어보셨겠죠? 결론은 뭐야? 모평균의 차이 검정 어떻게 하냐? 모평균 차이 검정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죠. 되시죠? 자, 모평균 차이. 근데 지금 뭐야? 15명, 10명으로 뭐해? 소표본이잖아. 되시죠? 대신 어디서 왔어?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얘는 뭐해? T분포로 검정은 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럼 검정 통계는 어떻게 구해? 바 X분의 바 Y. XY로 하는 거 맞죠? 그렇죠? A 집단 A 집단 B인데 왜 자료는 X, Y야? A, B로 하지. 그냥 하는 거. 되시죠? 어쨌든 뭐 검정 통계랑 바 X 빼기 바 Y분의 루트 그다음에 뭐해? 동일한 분산이 동일한 걸 따른다는 게 있으면 뭘 써? 합동표본 분산을 쓰잖아. 합동표본 분산 SP 제곱 나누기 N1 더하기 N2분의 SP 제곱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되시죠? 자, 근데 지금 N1이 몇이야? 15고 N2가 지금 몇이야?
10이잖아. 되시죠? 그럼 루트 얘를 맞추면은 30분의 2sp 제곱 더하기 30분의 3sp 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둘이 합치면 뭐가 돼? 루트 30분의 5sp 제곱이 되고 30분의 5는 뭐야? 6분의 1sp 제곱이 되겠네. 되시죠? 그럼 얘는 루트 6분의 루트 sp 제곱인데 제곱이랑 루트 사라지니까 sp만 남을 거 아니야. 그쵸? 루트 6을 뭐 어디로 올려? 분자로 이렇게 올리면은 루트 6 바 x 빼기 바 y 밑에는 뭐가 남어? sp만 남는 이런 검정 통계량을 구할 수가 있죠. 되시죠? 그 때문에 sp 제곱이 아직도 남아있는 놈들은 정답이 아니고 정답은 3번 아니면 4번인데 지금 뭐해? 뮤 a가 더 크냐를 검정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우측 단측 검정이잖아. 되시죠? 우측 단측 검정 이렇게 T분포 있을 때 이쪽에서 검정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이 검정 통계량이 뭐하면 크면 기문가설을 기각하는 거죠. 그쵸? 작으면은 이게 대립가설이 요렇게 돼 있으면은 좌측에 가서 단측 검정할 거 아니야. 되시죠? 근데 지금은 A가 더 크다고 바 X에서 바 Y를 뺐잖아. 그쵸? A 집단에서 B 집단을 뺀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A가 더 크면은 바 X가 더 크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측 단측 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T알파 23보다 크면 기문가설을 기각한다.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는 더럽게 긴데 실제 정답 고르는 거는 너무너무나도 뭐 진짜 이 값 구해보라는 것도 아니잖아. 그쵸? 그냥 이 검정 방법 아니야. 너 대립가설 보고 어디서 검정해야 되는지 아냐 물어보는 매우 쉬운 문제였다. 이렇게 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3번 별 3개로 제가 어렵다고 표시했는데 왜냐면은 여기까지 외우는 사람이 있는가? 그쵸? 막 여기까지는 솔직히 안 외우는데 이것까지 외우는 사람이 없는데 이걸 문제로 내다니 너무하다. 그럼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걸 또 외워야 되잖아. 근데 또 안 나올 것 같아 앞으로.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뭘 외워야 되냐? 공식만 외우면은 자, 공식을 아냐 모르냐? 아냐 모르냐? 그렇죠. 알면 푸는 거고 모르면 아예 못 푸는 거고. 자, 이런 문제가 뭐 좋은 문제인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공식이 쉬운 공식도 아니고 정말 어디 책에 그렇죠? 책에 정말 나올까 말까 어느 책에 나오고 어느 책에 또 나오지도 않는 그런 공식인데 이런 걸 내다니 이건 조금 약간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이 문제를 뭐 틀렸다 해서 뭐 이 문제 틀리고 나머지 다 맞추면은 뭐 그건 당연히 그런 분은 당연히 합격하시겠죠. 그렇죠? 통계학만 봤을 때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문제가 그렇게 뭐 합격 당락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이제 찍으시겠죠. 이 문제 여기까지 공식을 외우시는 분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찍었을 가능성이 한 90%는 찍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이 시험을 보신 분들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찍어서 맞추신 분은 좋은 거고 틀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무튼 이런 문제는 안 나오는 게 좋지만 그래도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다음부터 이제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공식을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회기 모양이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Y절편이 없어. 되시죠? 원점을 지나는 아니죠. Y절편이 없는 회기 모형이라고. 되시죠? 기울기만 갖고 기울기가 중요한 거야. 어차피 0일 때는 0을 지나는 게 이미 알려져 있는 거야. 되시죠? 그래서 절편이 없는 회기 모형. 절편이 없는 회기 모형 원래 지금까지는 말 문제로만 보통 나왔다고. 되시죠? 말로만 보통 문제가 나왔는데 이 회기 모형의 특징들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나왔고 그것도 정리해 놨습니다. 제 교재에 정리해 놨기 때문에 그것만 나왔는데 갑자기 얘 여기서 회기 계수가 있는데 오케이 절편이 없는 회기 모형에서 회기 계수 어떻게 구하는지도 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되시죠? 그런 와중에 얘 추정량 얘의 추정량까지 구해줘야죠. 얘의 추정량도 어떻게 구하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 와중에 얘의 분사는 뭐냐? 되시죠? 문제가 뭔지는 알겠죠? 그쵸? 자, 일반적인 회귀 모형. 그냥 y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x 플러스 5차항 뭐 이렇게 돼 있는 회귀 모형에서는 베타의 추정량 어떻게 구해? sxx 나누기 sxy 이렇게 구하나? 그렇죠? xxx가 더 위인가? xy인가? 잠시만요. 네, xxy분의 x죠. 그쵸? 저도 뭐 맨날 통계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저도
9급, 7급 1년에 2번밖에 없잖아. 그쵸? 어떻게 보면 1년에 이제 2번밖에 통계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가끔씩은 까먹는다. 근데 여러분들 뭐 수험생이니까 당연히 외우셨겠죠. 그쵸? 그래서 베타 제곱 추정량을 이렇게 구합니다. SXX가 무슨 뜻이야? X 마이너스 바X의 제곱의 합이고, 그쵸? SXY는 X 마이너스 바X 곱하기 Y 마이너스 바Y의 합이죠. 되시죠? 그리고 베타의 분산 어떻게 구해? 분산은 시그마 제곱 나누기 뭐야? SXX. 자, 요렇게 구한다. 되시죠? 이것도 다시 쓰면은 X 마이너스 바X의 제곱분의 오차항의 분산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 시그마 제곱을 갖다 쓴다. 근데 오차항의 분산을 우리가 시그마 제곱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쵸? 모분산이잖아. 모분산은 구할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할 때는 얘를 뭘 갖다 써? MSE를 오차항의 분산 추정값이 MSE잖아. 그쵸? 오차항의 분산 해갖고 분산 분석표에 나오는 게 MSE잖아. 그래서 MSE를 갖다 쓴다. 되시죠? 뭐 여기까지는 외우고 내가 갈 수가 있어. 정말 정말 잘 되시죠? 근데 절편이 없는 회귀 모형이잖아. 그쵸? 그럼 이 공식들이 다 먹히지가 않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당황할 수가 있다. 되시죠? 자, 절편이 없는 회귀 모형은 모평균을 다 지운다. 아, 모평균이래. 표본 평균을 다 지운다 생각하면 된다. 원래 공식에서. 되시죠? 자, 요 뭐야? 베타 추정량, 기울기 추정량 구하는 공식에서 요 바엑스 부분 여기를 다 뭐해? 지워준다. 되시죠? 그럼 이게 뭐야? 절편이 없는 회귀 모형의 회귀계수 추정량 구하는 공식입니다. 쓰면 어떻게 돼? 시그마 x제곱분의 시그마 xy 이렇게 쓰면 된다. 되시죠? 쉽죠? 자, 분산도 그럼 뭐해? 바x를 뭐 해주면 돼? 지워주면 될 거 아니야. 되시죠? 그럼 베타 추정량의 분산 어떻게 구해? 시그마 x제곱 분의 시그마 제곱 뭐 오차항의 분산 요렇게 구해주시면 된다. 되시죠? 그래서 이 공식을 알았다면 이제부터 문제 푸는 거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 근데 이 공식을 모르면은 뭐 아예 풀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이제 시험 들어가시는 분들은 공식을 외우고 가겠죠. 그렇죠? 근데 공식 외우는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래 단순 회귀 모형의 개수랑 분산 구하는 공식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원래 알고 있어야 돼. 되시죠? 거기서 뭐 한다? 표본 평균 부분들을 다 지워준다. 자, 이렇게 외우면은 조금 쉽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시그마 x 제곱 분의 시그마 제곱 이런 풀 수 있는 거 알았어. 그럼 오차항의 분산 어떻게 구해? 했는데 문제에 나와 있어. 오차항은 0, 아니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아하, 그럼 얘가 몇이야? 1이란 소리. 그렇죠? 원래 회귀 모형 보면은 오차항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적혀 있는데 얘는 1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적혀 있으니까 얘가 1인 거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오케이. 위에가 1이야. 어떻게 답도 보니까 다 뭐야? 분자가 1입니다. 그럼 결론은 뭐해? 시그마 x 제곱만 찾으면 되겠네. 얘만 찾으면 될 거 아니야. 그쵸? 자, 근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 뭐야? x의 표본 평균이 1이고 x의 표본 분산이 3이랍니다. 되시죠? 자, x의 표본 분산 어떻게 구해? x의 표본 분산은 시그마 x 마이너스 바x 되시죠? 편차 제곱을 뭘로 나눠? 20, 총 자료가 20개인데 20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뭘로 나눠? 표본 분산이니까 19로 나눈 값이 3이다. 요 소리죠. 그쵸? 다시 쓰면 시그마 x 마이너스 바x 제곱 다 합한 값이 57이다. 요거랑 같은 말이죠. 그쵸? 양변에 19 곱하면은. 자, 근데 바x가 지금 몇이야? 1이래매. 그쵸? 요걸 이렇게 쓰지 말걸. 바x 이것도 그냥 이렇게 sx 제곱 이렇게 쓸 거예요. 되시죠? 자, 어쨌든 그래서 바x가 지금 1이래매. 그럼 시그마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57이란 소리 아니야. 그쵸? 그럼 전개하면 어떻게 돼? 시그마 x 제곱 마이너스 2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1이 57이란 소리 아니야. 그쵸? 요 시그마는 모든 표본을 다 합치는 거기 때문에 얘는 n이 20까지 갑니다. 그쵸? 20까지 다 더하고 나누는 걸 n-1로 나누는 거야. 그쵸? 표본 분산은. 되시죠? 그래서 시그마 x 제곱 마이너스 요거를 요거 일단 먼저 계산하면 이건 뭐죠? 20이잖아. 1을 20번 더하라며. 그럼 20이지. 되시죠? 그럼 2 곱하기 시그마 x를 구해야 돼. 그쵸? 근데 얘는 어떻게 구해? 바x가 1이라며. 그쵸? 바x는 어떻게 구해? 시그마 x를 20으로 나눠서 표본 총 개수로 나눠서 그랬더니 1 나왔다는 소리 아니야. 그쵸? 그럼 시그마 x의 합은 몇이야? 20이란 소리죠. 되시죠? 그럼 얘가 20이야. 이렇게 했더니 57이 나왔다. 그럼 시그마 x제곱은
얘네들을 넘기면 될 거 아니야. 20 넘기면은 37. 얘가 40이니까 40 더 넘어가서 플러스 대주면 어떻게 돼? 77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시그마 x제곱은 77이다. 정답 몇? 77분의 1이다 해서 3번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되시죠? 자, 요 공식만 알았고 잘 이렇게 여러 열심히 이렇게 잘 해체를 하면은 답이 나오는 문제였다. 되시죠? 근데 이 공식도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찍을 수밖에 없는데 시험장에서는. 근데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고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다. 이미 한번 나왔으니까. 자, 이렇게 뭐 알기만 하면은 뭐 별로 어렵진 않은 문제니까 뭐 충분히 해내실 거라 믿겠습니다. 자, 24번은 제가 원래 풀이 2로 맨 처음에 풀었어. 처음에는. 자, 이렇게 생각한 거야. 총 3개의 표본을 뽑잖아. 그럼 그 중에 중앙값은 뭐야? 순서 통계량으로 따졌을 때 크기 순으로 배치해봐. 그럼 거기서 중앙값은 몇이야? 3개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 값일 거 아니야. 되시죠? 그럼 그 두 번째 값이 2분의 1보다 작은 확률을 구하라는 거는 그 두 번째 값에 뭘 찾아? 확률 밀도 함수를 찾은 다음에. 되시죠? 그게 지금 0부터 1이니까 x의 범위는 그럼 0부터 2분의 1까지 나올 확률을 계산하면은 답이 나올 거 아니야. 되시죠? 그랬더니 답이 나왔어. 이제 순서 통계량을 찾아서. 근데 순서 통계량, 일반적인 순서 통계량 일단 확률 밀도 함수를 외우고 시험에 들어가시는 분도 잘 없을 뿐더러.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몇 차야? 2차에다 2차 곱하면 4차에다 또 곱하니까 5차 막 5차까지 나오고 또 그걸 또 적분해야 되니까 막 6차가 나온단 말이야. 되시죠? 그러니까 2의 6승이니까 2분의 1 넣으니까 2분의 1 넣으면 2의 6승이 되니까 막 64.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막 6차까지 막 전기해서 막 풀어야 돼. 요렇게까지 적분해서 풀면은 도대체 이걸 2분 안에 어떻게 푸나? 3분 안에 어떻게 푸나? 3분도 더 걸리겠죠. 이걸 진짜 실제로 적분하려면은. 제가 뭐 실제로 처음 보자마자 풀었을 때도 한 5분은 걸린 것 같습니다. 적분하고 막 하느라고. 되시죠? 그래서 다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좀 더 쉽게, 좀 더 쉽지만 떠올리기 당장은 힘든 방법으로 푸는 게 아닌가. 하지만 이제 이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방법으로 떠올려서 풀어라. 이렇게 한번 조언을 드려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되시죠? 자, 이 풀이 2는 뭐야? 무식하게 진짜 순서 통계량의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해서 풀 수도 있다고. 되시죠? 정 안 되면 이걸 풀어야 돼. 확률 밀도 함수밖에 머릿속에 공식이 안 남아 있어. 그럼 풀어야 돼. 확률 밀 순서 통계량의 확률 밀도 함수 공식도 머리에 없어. 그럼 아예 못 푸는 거고 이 문제는. 되시죠? 되시죠?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으면 풀어야 돼. 그 방법으로. 근데 제가 요 방법도 알려드리니까 요 방법이 머리에 이제 떠오른다. 요 이런 새로운 요 발상이 떠오른다. 그러면 요 방법으로 최대한 문제를 푸는 연습을 순수 통계량 문제들은 요 방법으로 푸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풀이 2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무슨 문제인지는 알겠죠? 세 개 표본을 뽑았는데 그 중에 크기 순으로 놨을 때 가장 중앙값이 있어. 걔가 2분의 1보다 작은 확률을 구해봐라. 자, 이런 문제입니다. 되시죠? 자, 그럼 첫 번째로 x 그냥 한 개만 뽑았을 때 2분의 1보다 작은 확률을 계산해봐. 그럼 뭐 쉽지? 0부터 2분의 1까지 요 x 확률 밀도함수 2-2x 적분해주면 될 거 아니야. 되시죠? 자, 그러면은 2x-x 제곱에 0에서 2분의 1이니까 대입하면 2분의 1 대입하면 1 빼기 2분의 1 하면은 4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 될 겁니다. 되시죠? 0 넘어 어차피 0이니까. 아하. 그냥 x가 2분의 1보다 작은 값이 나올 확률이 몇이야? 4분의 3인 겁니다. 또는 뭐 이거 그래프로 그려서 2-2x를 이렇게 그리면 될 거 아니야. 되시죠? 여기서 2분의 1, 요 값이잖아. 요거보다 작은 확률 요거 아니야. 그쵸? 삼각형 하나, 이렇게 나누면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세 개니까 2분의 1보다 작은 확률은 4분의 3이다. 어떤 식으로 찾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4분의 3인 건 알았어. 되시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뭘 생각하면 이항분포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항분포 또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봐. 세 개의 표본을 뽑아. 근데 이 두 번째 값이 2분의 1보다 작기만 하면 돼. 되시죠? 그럼 내가 뽑은 몇 개? 이 두 개 값이 2분의 1보다 작으면 되는 거 아니야. 되시죠? 첫 번째 생각 뭐야? 세 개 중, 세 개 표본 뽑았을 거 아니야? 그쵸? 세 개 중 두 개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되지 않냐. 되시죠? 왜냐면 두 번째가 중앙값인데 둘 다 2분의 1보다 작아. 그럼 그 두 번째 놈도 당연히 뭐 하겠어? 2분의 1보다 작겠죠. 그쵸? 중앙값이 2분의 1보다 작아질 거 아니야. 두 개가 둘 다 2분의 1보다 작으면. 되시죠? 그 대신 나머지 한 개는 뭐 해야 돼? 2분의 1보다 크면 될 거 아니야. 이게 첫 번째 생각. 다음 두 번째는 뭐야? 세 개가 전부 2분의 1보다 작아. 세 개가 뭐해?
싹 다 2분의 1보다 작은 거야. 그러면 그 중에서 중앙값 누구로 하든 다 뭐해? 2분의 1보다 작아질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더라. 중앙값이 두 번째 값이 세 개의 표본 뽑았을 때 순서대로 놨을 때 두 번째 값이 2분의 1보다 작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구나. 생각하실 수 있죠. 되시죠? 자, 그럼 세 개 중 두 개가 2분의 1보다 작을 확률, 이 4분의 3이 발생할 확률을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 3C2, 세 개 중에 두 개를 골라. 걔네가 2분의 1보다 작은 사건이 발생할 확률 4분의 3이 발생하고 나머지 한 경우는 2분의 1보다 큰 경우가 발생해라. 되시죠? 이렇게 이항분포의 확률로 풀 수가 있다. 다음 세 개가 전부 다 2분의 1보다 작은 확률은 3C3, 세 개 다 2분의 1, 4분의 3, 2분의 1보다 작은 확률 4분의 3이 셋 다 발생해버려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되시죠? 자, 이게 계산하면 64분의 27, 3 제곱하기 27 맞고 얘도 64분의 27이 돼갖고 둘이 더하면 64분의 54가 돼서 약분하면은 32분의 27이 된다.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문제였다. 되시죠? 자, 근데 이 방법을 떠올리기가 뭐해? 쉽지만은 않다고. 그렇죠? 이거랑 아예 이제 문제가 뭐해? 아예 똑같이 나오고 여기 만약에 확률 밀도 함수만 바꿔서 나와. 그럼 당연히 이제 앞으로는 이 방법 떠올려서 뭐 하겠어?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겠죠. 요게 막 5개로 늘어나도 조금 계산이 좀 더 복잡해질 뿐이지, 좀 더 경우의 수가 많아질 뿐이지, 어쨌든 뭐 할 수 있어? 풀 수는 있고, 물론 5개나 되면은 이거 내면 안 되지, 솔직히 말해서. 이제 5개 내면 이 함수가 엄청나게 쉽든가, 차라리. 지금도 쉬운데 뭐 이거보다 더 쉬워지긴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뭐 3개인 경우인데 요 확률 밀도 함수만 바꿔 나오거나 여기만 뭐 중앙값이 4분의 3보다 큰 확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주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 풀 수가 있다. 되시죠? 또는 최대값이 4분의 3보다 큰 확률. 되시죠? 그러면은 3개 중에 한 개가 4분의 3보다 크고 나머지는 4분의 3보다 작거나.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경우를 나눠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3개 중에 2개가 4분의 3보다 크고 나머지가 4분의 3보다 작거나 또는 아니면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구나. 1 빼기 뭐예? 나머지가 전부 다 4분의 3보다 작은 확률을 구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걸 빼줘갖고 이게 여사건의 확률로 해서 풀면 될 거 아니야. 되시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순서 통계량이 나왔을 때 지금까지는 열심히 확률 밀도함수 공식 외워서 풀었지만 이렇게 외워서 풀 수밖에 없는 문제들도 물론 있긴 있지만 제가 한번 요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다음 단원별 교재를 만들 때 다 한번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아무튼 요렇게 뭐에 이항분포로 생각해서 경우의 수로 생각해서도 풀 수가 있으니 요 방법이 더 쉽잖아. 근데 푸는 거는 요거 4분의 3 찾는 거 너무 쉬운 거고 적분하는 거는 되시죠? 그리고 이렇게 경우 2개만 떠올리면 그냥 풀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로 한번 푸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다양하게 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추천해서 풀이 1을 보여드렸고 풀이 1로 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계속 머리를 써줘야 돼. 그래야지 이런 까다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가 있으니까. 되시죠? 그냥 공식 위에서 푸는 문제 앞에 막 여러 문제 있잖아. 그렇죠? 그건 당연히 풀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조금 그 자리에서 시험장에서 조금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서 조금 머리를 굴려서 풀어야 되는 문제를 풀려면은 평소에 이런 문제들을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시각으로 생각해서 푸는 게 조금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가 뭐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야.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온다고. 되시죠? 물론 뭐 이 문제 틀려도 뭐 합격하는데 큰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맞추고 좀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게 더 좋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요 방법을 반드시 익히셔갖고 이렇게 푸는 방법을 반드시 익히셔갖고 한번 연습해서 내 걸로 만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3번 매우 어려운데 25번 갑자기 쉬워져. 그렇죠. 25번 또 옛날에 나왔는데 한동안 또 살짝 안 보였다가 다시 이제 출제되는 문제. 뭐냐면은 교호작용 인자 A, 인자 B 이 분산분상표 되시죠? 반복이 있는 이원 배치 분산분석에서 그림 찾기죠. 그렇죠? 그래프 찾기. 자, 그래서 요 찾는 거는 제가 개념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고 어쨌든 지금 무슨 그래프 찾아야 되냐. 유의수준 5%에서 보면은 0.05보다 작은 애들이 인자 A랑 교호작용이야. 그래서 인자 A와 교호작용 효과가 있는 그래프를 찾아야 됩니다.
되시죠? 자, 분산 분석에서 이제 기무가설을 기각했다는 건 무슨 말이야? 기무가설을 기각했다는 건 평균이 다르다는 말이야. 그렇죠? 효과가 있다, 평균이 다르다, 유의하다. 이 세 개가 분산 분석에서 다 뭐하는 말이야? 같은 말입니다. 되시죠? 기무가설 기각이랑 함께 요 말들이 다 같은 말이라고. 되시죠? 그래서 1번만 봐볼게요. 1번만. 1번 보면 A1, A2가 있고, 그렇죠? B1, B2 요렇게 있잖아. 그렇죠? 그럼 A1 입장에서 생각해봐. A1 입장에서 B1 했을 때는 요 값이 나왔고 B2 했을 때는 요 값이 나왔어. 되시죠? 그럼 A1 입장에서의 평균은 어디야? 여기 가운데 여길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가 평균일 거 아니야. 되시죠? 자, 그럼 A2 입장에서도 B1 했더니 요 값 나왔고 B2 했더니 요 값 나왔어. 그럼 A2 입장에서 평균은 어디야? 여기란 소리 아니야. 그럼 이 A1이랑 A2랑 둘이 뭐해? 평균이 같아지잖아. 그렇죠? 그럼 인자 A에서 효과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라고. 평균이 다른 게 효과가 있는 거라고. 되시죠? 그게 유의한 거라고. 그 때문에 요 1번 경우는 뭐해? 인자 A 효과가 없고. 되시죠? 대신에 B1의 평균 어디야? 여기잖아. B1은 항상 윗값이 나오니까 B2의 평균이 어디야? 여기니까 둘이 뭐의 평균이 다르잖아. 그래서 인자 B 효과가 있는 그래프죠. 요게 1번. 되시죠? 근데 우리는 뭐 찾는 거야? 지금 인자 A 효과랑 교호작용이 있는 걸 찾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교호작용이 효과가 있다는 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얘는 평행하지 않다고 그래프가. 되시죠? 평행하면 교호작용이 없는 거야. 이때도 이런 흐름이었는데 평행하게 절로 쭉 가. 예를 들어 이때 A1일 때도 요 정도 차이 났는데 A2 갔더니 B1, B2가 그냥 요 정도 차이 나. 되시죠? 그럼 A랑 B가 조합됐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 A일 때도 이 정도 차이였어. A1일 때도. A2일 때도 이 정도 차이야. 그럼 A랑 B가 만났다고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라고. 되시죠? 그래서 교호작용이 있다는 평행하지 않다라고. 그 다음에 인자 A 효과가 있다는 뭐야? A1일 때 평균과 A2일 때 평균이 다르다는 말이야. 되시죠? 그래서 일단 교호작용이 있으니까 평행하지 않는 걸 찾아야 되니까 3번 아니면 4번이 되겠죠. 그렇죠? 평행하지가 않잖아. 근데 4번은 보면 어때? A에서의 평균 구해봐. A에서 딱 놓고 평균 구해봐. 그럼 B1, B2, B1 얘네 둘의 평균이니까 여기 거 아니야. 여기가 평균일 거 아니야. 그쵸? A1의 평균이. A2일 때 평균 구해봐. 그럼 여기가 뭐야? A2일 때 평균일 거 아니야. 그쵸? 둘이 값이 지금 뭐해? 같아지잖아. 되시죠? 4번 그래프는 뭐냐면 교호작용 효과만 있다. 교호작용 효과만 있는 그래프죠. 되시죠? 그렇게 해갖고 제 개념 아니면 단원별 기출 교재에 보면은 각각 그래프를 분류해놔서 무슨 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해드린 게 있습니다. 되시죠? 정답 몇 번이야? 3번. 평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교호작용 효과도 있고, 그쵸? A1일 때 평균은 여기, A2일 때 평균은 여기로 평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A작용 효과도 있는 그래프 몇 번? 3번이 맞게 되죠. 되시죠? 대신에 B일 때 평균은 B1일 때 평균 어디야? 여기 가운데일 거 아니야. B2는 여기 큰 값에서 여기 작은 값으로 봤으니까 평균이 여길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얘는 뭐해? B1과 B2가 뭐해? B1이랑 B2의 평균이 같기 때문에 얘는 뭐해? 인자 B의 효과가 없는 경우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분산 분석표 A랑 교호작용만 효과 있고 B는 효과가 없어야 돼. 그걸 보여주는 건 몇 번? 3번 그래프가 된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23년 7급 기출 문제를 마치고 자,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풀만하다. 문제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근데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고 또 계산이 있는 경우는 또 시험장에서 막 이렇게 막 풀어야 되니까 조금 이제 보기를 보고 문제를 뭐해?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 되시죠? 다시 결론 1번 이제 난이도는 적절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이제 해봤더니 시험 보신 분들의 평균이 어느 정도 그 문제를 출제한 곳에서 인사혁신처에서 원하는 기준대로 나왔어 점수가. 그럼 앞으로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올 거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난이도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시험 공부에서 맞출 수 있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는 이 정도가 정말 적절한 것 같다. 되시죠? 다음 2번 이제 보기부터 봐라. 그렇죠? 그냥 보자마자 문제 풀 수 있는 건 물론 풀면 좋은데 보기부터 보면 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 아까 봤죠? 아까 점 찍어봤더니 뭐해? 무조건 회귀계수 기울기가 무조건 플러스야. 그렇죠? 그럼 보기에서 마이너스 지우고 시작할 수 있다고. 되시죠? 또는 검정 통계량 값이 무조건 뭐더라? 주어진 자유도에서 값보다 뭐해? 커. 그럼 무조건 기무가설 뭐야? 기각하고 시작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보기부터 보고 좀 푸는 연습이 필요하다. 되시죠? 그럼 3번 이제 새로운 생각들이 새로운 문제풀이 생각들이 또 추가됐으니 그렇죠? 절편이 없는 회귀 모형의 회귀계수 구하기, 분산 구하기 되시죠? 그다음 순서 통계량을 이항 분포로 바꿔서 풀기. 막 이런 새로운 또 풀이법이 또 추가되었으니 이 풀이법들을 반드시 익히고 새로운 공식들, 새로 나온 공식들 반드시 기억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23년 기출 문제 마치도록 하고 질문 있으신 경우에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